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서 빠지지 않는 게 운동입니다. 하지만 부상의 위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강조되는 것도 이 운동으로 인한 근육과 관절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부상의 위험은 있을 수 있고요. 또 흔하게 발생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스포츠 손상의 위험과 치료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까지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머레이 헤드의 One Night in 방콕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즐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스포츠 손상은 운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말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증상도 포함되는 거죠. 스포츠 손상에 주는 위험과 증상들, 한의학 박사 신현택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헬스클럽이나 이 골프 연습장에서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생기는 통증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도 분명히 있죠. 스포츠 손상 어떤가요? 좀 흔하죠? 네, 아주 많고요. 예. 통증으로 이제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낙상이 있었다든가, 사고가 있었다든가,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운동하면서 발생한 부상이죠. 이른바 이제 스포츠 손상으로 이제 오시는 그런 경우들인데, 종목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골프 치다 그런 경우도 있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기구 같은 것도 들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요새 탁구들도 많이 치시고, 예. 또 배드민턴도 많고, 요새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러닝 하면서도 이제 생기는 손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그런 운동 중에서 운동 과정에 다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흔하게 많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손상들이 발생해서 병원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건데 운동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예.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나 관절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일까요? 네,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말씀하셨지만 운동 전에 준비 운동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운동 끝난 다음에 마무리 운동.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은 스포츠 손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장을 찾아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대부분 시합 전에 몸을 푸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네, 흔하게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경기 중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그런 훈련들이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프로 선수들보다는 더 쉽게 사실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몸 상태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준비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준비 운동을 통해서 체온도 좀 올려주고 또 근육과 관절도 좀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부상을 좀 방지해주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예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체조 우리에게도 이제 많이 좀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이게 일종의 좀 스트레칭 효과도 낼 수 있고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고요. 예.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준비 운동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국민체조는 보면은 전신의 관절과 근육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웜업을 시켜주는 좋은 준비 운동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스트레칭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관절이나 근육을 가볍게 이제 움직여주면서 준비 운동으로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해보면 국민체조를 해보시면 평소에 척추나 무릎이나 어깨가 이제 좀 불편하셨던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하면은 좀 불편해요. 예.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면 불편한 동작들은 좀 빼고
그 외에 불편하지 않은 동작들만으로 아마 체조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준비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했었는데요. 예. 네네. 나이 들고서 좀 해보니까 확실히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훨씬 힘들고요. 어깨 돌리기, 동작도 잘 안 나오고 앉았다 그렇습니다. 일어서기 이런 게 맞습니다. 쉽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아이고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있다면은 뭐 생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손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대가 늘어났다. 아니면 또 근육이 좀 놀랐다 이런 말들인데 실제로 가장 흔한 증상일까요? 예. 운동 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뼈를 다칠 수 있겠죠. 뭐 골절 같은 거. 인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다칠 수 있고요. 힘줄도 다칠 수 있는데 보통 인대랑 힘줄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같은 거예요. 걸로 생각할 수 같은 있는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대는 관절 근처에 붙어있는 고정시켜주는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예. 힘줄은 근육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뼈에 붙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뭐 엘보, 테니스 엘보 생각하면 그거는 힘줄을 다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발목을 삐었다. 그거는 힘줄도 다치지만 주로 인대가 이제 다치는 그런 손상이죠. 그래서 뼈, 인대, 근육, 힘줄 그리고 관절낭이라고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자체를 다칠 수 있는 그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요. 뭐 뼈를 다친다는 거는 뭐 흔히 알고 있는 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절낭을 다친다는 것은 뭐 관절이 이제 빠지는 탈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골절 탈구는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교적 빈도가 좀 적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을 삐었다고 하는 손상이 인대 손상인 거고 근육이 뭉쳤다, 뭐 담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 이제 근육 섬유를 다치는 그런 손상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흔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찜질을 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찜질도 냉찜질, 온찜질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찜질을 그 치료 명칭으로 부른다 온열 치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열 치료는 물리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인데요.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통증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한 급성기, 즉 다쳤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48시간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냉찜질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가라앉고요. 붓기가 가라앉고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정도,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좀 줄었다. 근데 아직은 불편한 게 좀 있다. 그런 이후에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는 그때는 온찜질을 좀 해주면 손상 부위의 혈류 순환이 좀 늘어나면서 손상 부위의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혹여라도 이제 손상이 심해서 뭐 이틀이 아니라 3, 4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심하고 붓기도 심하고 그렇다. 또 그 부위에 약간 열감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온찜질, 냉찜질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냉찜질 해야 되는데 온찜질하면 이거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고 이제 냉찜질하는 부위에 온찜질 했다고 해서 손상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온찜질 또는 냉찜질이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근육통이나 늘어난 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침치료, 뭐 뜸치료, 부항요법, 또 이약요법, 한방 물리치료를 말합니다. 또 추나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약침요법을 쓸 수도 있고, 진통이나 소염작용, 또 손상 부위 회복 등 그런 목적에 따라서 또 손상 부위가 아까 말씀하신 근육이냐, 인대냐, 힘줄이냐, 뼈나 아니면 관절낭을 다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자,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에서 또 유연성 운동이라든가 또 근력 강화 운동도 있고 또 호흡과 관련해서도 치료가 이어지기도 하던데요. 이 짧은 시간의 치료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단기간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효과를 확 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요. 예.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운동, 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호흡 치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치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물리치료가 됐든 뭐 침치료가 됐든 약물치료가 됐든 이런 치료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치료만을 하는 보다는 회복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운동들, 호흡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아주 양질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근육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스포츠 손상으로 좀 흔히 또 발생하는 위험 중에 하나죠. 네네.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구조물인데요. 네. 무릎을 다치면서 이제 심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흔한 그런 스포츠 손상의 하나고요. 대부분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또 수술 이후에도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뭐 다시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 그러면 그 한 해는 거의 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치는 건 순간인데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준비 운동 또 여러 가지 이제 경기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뭐 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운동 선수들 중에서 이런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뭐 종종 봤습니다. 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주로 어떤 경우에 위험이 높은가요? 또 상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진료실에서 이제 보는 십자인대 파열 환자분들은 운동 중에 이제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이 있었던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이제 경기를 할 때 디딤발로 이제 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이 갑자기 이제 그 뭐 다리 쪽으로 이제 충격, 뭐 부딪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무릎이 꺾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배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프를 하잖아요. 네.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순간에 이런 이제 또 십자인대 파열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손상이 오는 순간에 무릎에서 뭔가 이제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고 급격하게 이제 관절이 부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없고 걷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당한 얘기 들어보면은 뭐 뚝하고 뭐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네네네. 그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그럼 후방도 있잖아요. 후방 십자인대. 예. 네네. 근데 이 전방 십자인대가 더 많이 파열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서로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된 모양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무릎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완전히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경우인데요. 보통 보면은 임상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경우가 후방 십자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정말 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긴 있군요. 예. 있습니다. 이제 예.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전방이. 예. 예. 그 이제 무릎에서 뚝 하고 끊기는 느낌, 심지어 그 소리가 났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예. 이 파열될 때 실제로 소리가 납니까? 뚝 하고요. 네, 대부분 듣습니다. 아, 나요.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퍽 하는 소리 났다고 하기도 예. 하고 똑 한다고 이제 어떤 이 파열되면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나는 파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소리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하고 무릎이 부어오르고 굽히기 어렵고 걸을 수 없고 이러면 일단 십자인대 손상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상의 정도가 완전히 파열됐는지 완전히 끊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좀 파열이 돼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찰, 뭐 보통 이제 MRI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진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손상의 정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심하게 다친 건데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뭐 이렇게 파스나 이렇게 붙이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뒤늦게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 이게 뭐 완전 파열의 경우라면 사실 뭐 파스만 붙이고 방치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워낙에 아프기도 하고 뭐 예, 증상이 예. 누가 봐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부분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파열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인대가 현미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겹의 이제 그런 뭐 힘줄이 그러니까 인대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뭐 한 20%가 파열이 되고 30%가 파열되고 이런 상황을 부분 파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붓기도 그렇게 안 심할 수 있어요. 걸을만도 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타박상 아니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치료도 안 받으시고 검사도 안 받으시고. 근데 그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증상이 악화됩니다. 예. 대부분 통증도 심해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붓기도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 중에 다치는 그런 부상은 그냥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비전문가의 어떤 그런 식견만을 믿지 마시고 꼭 뭐 필요한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으시도록 진찰을 꼭 받으시도록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부상 정도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인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안정하게 딱 이렇게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대가 뭐 파열되고 다쳤다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최소 한두 주 정도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조심하고 보호를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근데 손상 부위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십자인대라는 것은 발목 부위보다도 더 사실은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곳이고요. 발목은 인대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십자인대 딱 하나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하나 이렇게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부하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고 뭐 적절한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손상의 정도가 당연히 심해지고 그 손상이 연골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릎 사이는 연골로. 그래서 연골이 뭐 좀 손상이 좀 심해진다든가 퇴행성으로 가속되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만 이렇게 잘 하면은 회복이 가능한 상태였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심한 경우에는 양방 한방 이 통합 치료도 필요하겠네요. 네, 뭐 십자인대 파열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방 치료, 양방 치료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합적으로 잘 시행하셔야 됩니다. 뭐 통증에 대한 조절, 붓기의 감소, 또 손상 부위의 회복, 또 안정시키는 치료,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손상의 경우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면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고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결국 관절염으로도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십자인대 파열을 한번 겪은 분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좀 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이제 완전 파열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존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몇 달 지나면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부종도 가라앉고 일상생활에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인대 손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인대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요. 최소한 6개월이고 보통 1년 정도까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통증 괜찮아졌네? 걸을만 하네? 이제 운동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손상 부위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재손상을 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그렇죠. 손상 부위가 뭐 약해졌다기보다는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팔꿈치 쪽으로 골절을 입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운동 중에 넘어지면서 예. 뭐 팔꿈치에 충격을 입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뭐 골절, 탈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짚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으면서 몸이 이렇게 그 위를 덮게 되는 그런 경우에 충격을 받으면 골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팔꿈치 골절이 되면은 일단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리고 골절 부위는 뭐 손상 부위 이제 붓기가 막 이제 급격하게 이제 심하게 이제 부어오르고 때문에 팔을 정상적으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팔을 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아 이게 심각한 손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이제 진료실을 좀 찾으셔서 정확한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이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안 된다면은 네, 또 심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특히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증상도 있을까요? 네, 골절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방사선 검사나 골절 부위 확인 또 뭐 고정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을 때 고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뼈가 부러진 부분이 대부분 날카롭게 골절면이 날카롭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계속 파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 또 골절이면이 확인되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부위가 이제 자유압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고정 치료가 꼭 필요하고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고정으로 인해 생긴 2차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회복을 위한 치료도 좀 필요한 거고요. 또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이 뭐 골절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경을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팔꿈치 신경을. 그러면 팔꿈치에 있는 신경은 손가락, 손목으로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목 움직임이 잘 안 된다든가 손가락 움직이는 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오케이 하는 그런 사인을 만드는 동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원래 손가락 모양이 오케이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신경을 다치지 않으신 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예. 신경을 다치면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뭐 부자연스럽고 손목이 부자연스러운 운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고 대부분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또 그런 걸로 해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어깨도 많이 다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손상이 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드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헬스클럽의 자체를 말씀드렸는데 팔에 힘을 쓰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깨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회전근개가 이제 급격하게 파열이 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도 이제 뭐 부분적인 손상에서부터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이 된 경우는 수술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상당한 또 회복을 위한 그런 재활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 따져보시고 혹시나 그런 게 의심이 간다고 그러면 빨리 진료실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 손상 보존적인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테고 되도록 빨리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증상들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가능하면 손상이 없으면 좋죠. 예. 손상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또 운동 시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규정에 맞춰서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운동하고 나서 마무리 운동, 준비 운동만큼 중요하니까 그것도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즐거움과 교제를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자칫 이제 너무 승부욕이 이제 앞서는 경우에 꼭 부상 위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너무 승부욕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반드시 의료인의 진찰을 받으시도록 권유드립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그리고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 다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왕왕 그 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이제 전문적인
그 의료인의 진찰을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부상의 경우라면 일단은 손상 부위를 안정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냉찜질 또는 온찜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과를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좋아지고 불편한 게 없어지고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러시다 그러면 조금 지내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회복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통증, 붓기, 열감, 그리고 겉에 보면 외형의 변화가 있다든가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꼭 진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뭐 급하게 뭐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뭐 많이 다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환부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보호대나 부목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손상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신현택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고 오신 책이 무기력 디톡스입니다. 예, 디톡스라는 게 뭐 독을 빼낸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좀 활력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지? 뭐 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고 계신데요. 예. 사실은 젊은 세대 가운데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재택근무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졌다. 맞아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극심한 무기력 상황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요즘 그 MZ 세대 사이에서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 대신에 토스트 아웃이라는 용어를 맞아요. 쓰고 예.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번아웃은 조금 어감이 아무래도 좀 너무 지쳐있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다라는 의미로 토스트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기력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무기력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에 침투한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 번아웃 그리고 기후, 재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무기력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무기력의 심각성이 이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임상 경험 그리고 연구를 집약해서 무기력을 해결하는 어떤 단발성 처방에서 좀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욕을 만드는 근본적인 의욕 활성화 솔루션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전과 그 이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무기력함이 우리 삶을
잠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무기력 모드에 빠져 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트레스와 압박감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또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도 문제가 작동합니다. 이게 신체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뭘 해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기후변화 심각해. 또 우리의 정치권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이런 외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무력감. 네. 이거 역시 무기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단 이후에 처방 솔루션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책은 먼저 우리 마음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기술을 4단계로 소개를 해요. 네. 이걸 일컬어 마인드 부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무기력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멘탈 강화 수업이 소개가 됩니다. 강박에서 벗어나서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방법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 약물 처방보다는 어떤 행동적인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신의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멘탈 관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책에는 이 관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적정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무기력에 대해서 정말 모든 진단과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무기력이 느껴지게 되는 그 이유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까지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왜 무기력해졌는가? 책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예.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책에서는요. 예. 저자가 요즘 만난 다양한 임상 경험의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환자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언제쯤 다시 의욕이 생길까요?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예. 요즘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2023년 맥킨지 &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가운데 무려 42%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고 또 전쟁 수준의 충격으로 평가되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후유증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예. 원래가 국가적 재난이 수습되고 나고 회복기가 되면 자살률이 급증하고 어허.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재난 상황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데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오히려 회복기에 들어서면 누적됐던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지금 자살률도 함께 증가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럽니다. 재난이 일어난 첫 해 이듬해보다 3년째의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기력 잠깐 동안 기운이 없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오래되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 독소처럼 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을 해독하는 무기력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해법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 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니 의욕이 있어야 좀 움직이죠.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요.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일단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의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책은 이러한 행동 활성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동기부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인드 부스팅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2, 3년째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예.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행동 활성화.
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자가 일컬어 행동 활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마인드 부스팅 4단계에서 먼저 1단계가 중요해요.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를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기력이 심화돼서 불면증이 생겼다면 이건 1차 스트레스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나아가죠. 왜 잠이 안 오지?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스트레스. 예. 자기가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거지만 2차 스트레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의욕 저하와 무기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1차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것이 반드시 2차 스트레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인드 부스팅 2단계에 접어들면 자기 연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버클리 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의 메시지보다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마음을 회복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약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지금 이러한 무기력이 왔을 수도 있어. 라는 자기 연민이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무기력한 상황에서 억지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려고 이 무기력과 정면 대결을 하면 에너지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기력 상황이 오면 이걸 내가 빨리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 순간을 내가 잠깐 견뎌낸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 부스팅 3단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3단계가 반추 사고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생각하는 반추의 그런 습관을 갖고 있죠. 예. 특히 부정적인 걸 우리는 더 곱씹게 됩니다. 이게 우울감이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반추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추의 사고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마인드 부스팅 4단계가 선 행동 후 동기부여를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욕이 생기는 100% 분명한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 마음이 결정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는 신호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고 산책하고 걸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먼저 취해서 의욕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마인드 부스팅 4단계고요. 예. 이 밖에도 책에는 다양한 멘탈 강화 수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멘탈 강화 수업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이제는 많이들 들어봐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나 시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걸 다시 스프링처럼 딛고 일어나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지만 오랜 기간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이걸 딛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요. 책은 이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서 미니 브레이크를 갖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브레이크란 휴식이란 뜻을 갖고 있고 또 일 모드에서 잠깐 멈추는
이 제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래서 길게 오래 쉬는 롱 브레이크도 휴식에 도움이 되겠지만 짧은 휴식, 짧은 어떤 정지 상태,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잠깐 책상 앞에 있는 반려식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3분만 돼도 좋다고 그래요. 파란색을 느끼는 거예요. 초록색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산책하기. 이런 브레이크를 통해서 일상 속의 작은 활동들이 가라앉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일을 자꾸 떠올리지 말고 먼저 행동해라. 되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사실 현대인들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거든요. 치열하게 살수록 우리 뇌와 마음의 피로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이 되고 자려고 누우면 짜증,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바로 번아웃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종의 엔딩 감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의식적으로 자꾸만 기분 좋은 일들을 떠올리거나 인간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어떠한 오늘 하루 가운데 실수나 실패가 있었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라는 교훈을 찾는 재해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let it be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슬프면 슬픈 대로, 허무하면 허무한 대로 그 감정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무기력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정과 좀 거리를 둬라 그런 거군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의 성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 무기력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연애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이게 자신의 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쯤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3포 세대. 맞아요.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이제는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책은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상처의 경험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다가올 때 내 곁에 오지 마라는 방어적인 감정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고립을 자처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일본의 히키코모리 같은 은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예.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뒷걸음쳐서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자는 타인을 향한 과도한 공감 역시 공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감정 노동자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들의 생각에 감정해야 된다. 감정에 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타인들의 감정에 예민해져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은 공감할 때는 자신의 에너지의 60%만 쓰는 연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쉬운 환경에서는 전략적으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책 정보 오늘 무기력 디톡스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